저는 30대에 접어들었지만 사실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습관처럼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곤 했지만 그 대답은 그냥이었죠. 하지만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가치관 이전에 가정사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을 때 자식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어지는 거죠. 어머니에게 말은 하지 못했지만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거기다 딸이 엄마 팔자를 이어간다는 그 말도 두렵기도 했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 저는 저희 아버지를 증오했었어요. 아버진 한때는 꽤 잘 나가던 공장의 사장이었는데 IMF 타격을 받으며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빚도 없었고 금방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선택은 집에서 쉬는 것이었어요. 죽어도 남 밑에서 일하는 건 못하겠다고 어머니에게 모든 생활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존심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막말을 하면서 항상 우위에 있으려고 했어요. 거의 매일 아버진 이런 말을 했죠. 야, 이 정도도 힘들어? 난 10년을 넘게 너랑 전년 먹여 살린다고 뼈 빠지게 고생했어.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이나 벌어오는 주제에 내 앞에서 한숨을 쉬어?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왜? 돈 벌어보니 유세라도 떨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숨 쉰 거예요. 한숨 쉰 게 아니라. 지금 설거지하면서 한숨 쉬었잖아. 그까지 돈 버는 걸로 죽는 소리나 하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인 거야. 전년도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 줄 알아? 애새끼 교육 하나 못 시킨 것만으로도 넌 처맞아야 해. 알아? 옛날 같았으면 이미 둘 다 몽둥이로 두드려 맞았어. 2년 전년은 바로 저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진 집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것이라고는 어머니와 저에게 시비를 거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1분만 늦게 와도 바람을 피웠다느니 몸을 함부로 굴린다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저에게는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느니 술집에 팔아치우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욕을 들은 이유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만 했죠. 매일 울기만 하는 어머니와 매일 소리만 지르는 아버지 사이에서 저는 올바르게 자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길을 걷다가 풀린 신발끈을 밟고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학교는 지각이었고 비는 억수처럼 내리고 우산은 바람에 밀려서 멀어져 가고 까진 무릎에 통증이 밀려오는 그 순간 저는 제 입에서 평소에는 상상조차 하지 않던 욕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밀려드는 죄책감과 더불어 아버지를 꼭 닮은 제 모습이 끔찍하게 싫어지더군요. 그 뒤로 저는 살아가는 내내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말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학생 때 으스거리면서도 욕도 좀 하고 습관처럼 말끝에 욕을 붙이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들 자체를 멀리했고 절교까지 했을 정도로 제 주변을 정리했었죠. 물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과한 반응이었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아버지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이후에도 저는 언어에 대한 것은 늘 조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늘 착하게 보더군요. 진중하고 차분하다는 것은 덤이었죠. 넌 정말 착한 것 같아. 보통 사람이면 이럴 때 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한테 업무 다 맡기고 잘못되니까 네 탓하잖아. 나라면 절대 못 참아. 적어도 뒤에선 욕하지. 아, 그런가?
근데 욕해서 달라질 것도 없잖아. 역시 우리 박보살. 넌 수녀님을 해도 될 것 같다. 사람들이 그러잖아. 천사를 삶아 먹은 것 같다고. 됐어. 천사를 삶아 먹었는데 수녀를 어떻게 하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도 너무 당하고만 살지 마. 민원인들이 너만 찾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적당히 받아주고 그래야지. 너 고생하는 거 보면 진짜 안타까워. 좀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하라는 뜻이야. 정확한 업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민원인들을 대하는 일이었는데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 성격상 딱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었지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제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울고 있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과할 정도로 밝아 보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제게 정신과 치료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제 어두운 면을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신경을 크게 쓰진 않았습니다. 정제된 언어를 쓰고 화를 내지 않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진짜를 만나고 말았죠. 저처럼 학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착한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더 많았는데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온 신입이었어요. 건너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회사를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를 했다고 했죠.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평판도 제법 좋았습니다. 원래 자리가 거의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 동료가 출산 휴가로 자리를 비우면서 제 옆으로 오게 됐죠.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쉬운 설명, 친절한 태도는 보는 이들에게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가면을 쓰고 있었기에 사람 자체를 쉽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된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민원실에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던 날이었죠. 워낙 특이한 이름이라 여기에는 제가 다른 이름으로 대처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주저하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드럽게 다시 물었죠.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주변이 너무 시끄럽죠? 아유, 그러니까 제 이름이 박곤년. 아유, 이름이 좀 이상하죠? 아이고, 민망해라. 이따금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정말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이름을 막 지은 분들이 있긴 했습니다. TV에서 특이한 이름 방송을 하면 나오는 그런 이름 말이죠. 제가 실제로 봤던 이름 중에도 계집이라든가 팔자라는 이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방긋 웃으면서 말했죠. 사실 제가 그 이름이 너무 예뻐서 다시 듣고 싶었어요. 아이고, 이 청년도 참. 아니 진짜요. 목소리도 어쩜 그렇게 좋으세요? 제 귀가 호강하는 것 같아요. 호호하하. 그분이 할머니와 웃는 걸 보는데 저는 순간 제 머릿속에 폭죽이 터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하기 민망하지만 그 순간 정말 한눈에 반하게 됐고 혼자 상상 결혼식도 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그 사람을 눈으로 쫓게 되더군요. 차분하면서도 뭔가를 판단할 때는 냉철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성격이 보였고 더구나 누군가를 욕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도 없었죠. 뭔가 말하다 보니 스토킹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저는 숨기지 않고 3개월 만에 고백을 직진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차였고 그 뒤에 짝사랑이 시작됐죠. 저 말고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직원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주변에서 하나 둘 그 사람을 포기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외로움도 느끼지 않았고 결혼 연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기에 포기? 다른 만남? 그런 걸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상 이성을 향해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출근하는 게 즐거웠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삶의 원동력이 됐죠. 그래서 떠올리면 그 시간은 제게 고통이 아니라 너무 큰 설렘을 줬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짝사랑만 3년. 누군가 보면 조금 소름 끼칠 수도 있고 혹은 미련하다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 시간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대가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과 만나더라도 아쉽지만 괜찮은 정도였죠. 마치 아이돌을 동경하는 팬이 된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런 기다림에 보답을 받게 된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그때는 그 사람이 먼저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 역시 제 말투와 차분함 때문에 좋아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죠. 저는 그냥 조심스러운 것 뿐인데 이건 타고난 건 아니라 실망하실 텐데 괜찮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착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는 조심스러운 것도 타고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고백조차 진중하고 너무 따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연애는 최고였어요. 그 전에는 누군가를 만난 적이 없어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었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마치 설탕물에 빠진 것 같았죠. 너무 달콤하고 행복한데 그 행복에 살이 찔까, 중독될까 걱정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단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걸 극도로 꺼려 한다는 거였죠.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했는데 너무 꽁꽁 감추니까 기분이 불쾌해질 정도였어요. 마치 제게 더는 넘어오지 못하게 선을 긋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2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위로 형이 둘이 있다. 그리고 막내인 자신과 어머니가 함께 산다는 거였죠. 무엇보다 제가 서운한 것은 연애 자체를 비밀로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어머님 전화만 오면 갑자기 뛰어나가는 것은 기본이었고 제가 옆에 있어도 없는 척 소리를 죽이라는 듯 검지를 들어 입술 위에 가져다 댔죠. 한 번은 그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결혼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연애를 한다는 건 말해도 되지 않아? 오빠 30이 넘었는데 연애 못하게 하시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도 괜히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데 그땐 정말 서러웠어요. 아무리 꾹꾹 눌러도 울컥하는 마음이 튀어나왔죠. 오빠 나랑 결혼 안 해도 돼. 그런 걸로 부담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연애는 눈치 보면서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내가 바라는 게 없는데 왜 혼자 걱정을 해? 내가 결혼이라도 하자고 할까봐? 걱정하지 마. 나도 눈치는 있어. 그런 말로 부담 안 줘. 뭐? 아니,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난 정말 그런... 내가 정말 미안해. 생각해보니 네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 근데 너랑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오히려 너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래. 널 놓치기 싫어서. 그 뒤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꺼낸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자기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비호하듯 말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말의 요점은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죠. 어감이 좀 그래서 저도 다른 단어나 표현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딱히 다른 말로 풀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네요. 첫째로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심각한 것은 아들들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단순히 내 아들 하는 수준의 범주가 아니라 들어주지 않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해까지 하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앞서 형들이 결혼에 실패를 했다고 하더군요. 첫째 형은 투석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간 이식까지 해준 효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로 이혼까지 당했다고 했죠. 그리고 둘째 형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 직전에 파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상견례에 술에 취해서 난동을 피우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엄마 곁엔 이제 나뿐이야. 형들이 원망스럽지만 어쩔 수 없잖아. 형들이 왜 원망이 되는데? 그래도 엄마잖아. 가족이잖아. 나한테 다 떠맡긴 건 솔직히 좀 원망스럽고 엄마가 슬퍼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인데 얼마나 힘드시겠어. 남자친구는 이런 말을 미리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하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저였기에 그런 남자친구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었죠. 제 직업 특성상 하루에도 민원을 처리하는 일이 많고 그 중에는 정말 최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사람도 많아요. 욕도 하고 막말하고 아무 서류도 없이 와서 무조건 해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10명의 사람보다 저희 아버지 한 명이 더 힘들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가족과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받는 상처는 애초에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살아온 과거를 말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린 참 많이 울었어요. 서로가 참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됐고 말입니다. 난 오빠가 진짜 엄한 집에서 자란 도련님인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 혼자 자격지심도 조금은 가지고 있었고. 나야말로 무서웠어. 저렇게 딸을 착하게 바르게 키운 분이라면 우리 엄마랑 동등한 조건이었는데도 자식을 잘 키우신 분이라면 절대로 딸을 나한테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라도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애초에 나랑 만나는 것 자체가 너한테 최악으로 남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선을 그었나 봐. 정말 미안해. 우린 오해를 풀었고 그날을 기점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평생에 결혼, 연애 생각조차 없었던 저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죠. 꿈같이 환상적이다 라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호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자신은 있었어요. 자랑은 결코 아니지만 욕이라든가 멸시는 이골이 나 있었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민원인들에게도 충분히 단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계속 걱정을 했지만 안심시켰어요. 걱정 말라니까. 그리고 내가 친절하게 하면 어머님도 분명 마음을 돌리실 거야. 그니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형들도 포기하고 연락 잘 안 해. 그래서 나한테 더 집착이 심해지기도 했고. 엄마 진짜 불쌍한 분이야. 진짜로. 그니까 네가 조금만 더 이해해야 될 거야. 앞으로도 바꾸기 힘들 거고. 응, 걱정 마. 알았어. 내가 잘할게. 응?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반, 자신감 반으로 저는 그 이야기를 흘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언성이 높고 막말을 하고 욕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보통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불편한 부분을 알아주면 금방 수그러지곤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언성 자체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그랬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그걸 말하기 부끄러워 괜히 욕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머님 역시도 제가 곁에서 친구처럼 딸처럼 대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 알겠더군요. 보통의 민원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말이죠.
일단 술에 거하게 취한 상태였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늘어진 티셔츠 하나만 걸치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반쯤 풀린 눈으로 저를 보고 내던진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도둑년, 도둑년! 내 아들 훔쳐갈 생각이냐? 망할 도둑년! 거지같이 생긴 게 어딜 내 아들을 넘봐! 내 아들 공무원이야. 치마 입고 엉덩이나 흔들어서 내 아들 꿰어냈지? 그렇지? 남자친구는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갛게 되어서는 그런 어머니를 말렸죠. 엄마, 그만해. 왜 이렇게 마셨어? 오늘 손님 온다고 내가 미리 말했잖아.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남자친구를 확 밀치고는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너도 이 새끼야. 이제 엄마 버리고 나가려고 저 개집에 데리고 온 거잖아. 늙어 병든 이 어미를 버리려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너도 너희 형들처럼 나 버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래서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너네 천벌받아. 부모한테 효도 안 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에 타 죽는 거 몰라? 썩을 놈. 너도 필요 없어. 엄마! 제발! 오늘은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그러게 내 눈에 차는 애를 데리고 왔어야지. 너희 형들도 여자들이 성격은 괴팍해도 집안은 잘 살았어. 홀어머니 모시는 외동딸. 너 그러다가 장모도 모시고 살아. 이 호구 같은 놈아. 전현이 그런 거 머릿속에서 계산기 안 돌렸겠니?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왜 그래? 제발 술 좀 그만. 남자친구가 술잔을 빼앗으려고 하자 침까지 주르륵 흘리면서도 잔을 사수하시더군요. 결국에는 테이블 위로 술이 쏟아지고 약간의 실랑이까지 벌어졌죠. 아이고, 내가 자식 새끼들 힘들게 뒷바라지 시켜서 키워놓고 이렇게 산다.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내 사진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하겠지. 그치? 그래. 너희 결혼하는 날 내가 여기서 목 매달아 보마. 네 소원대로 엄마는 빠져줄 테니까 둘이서 여기서 깨를 볶든 말든 마음대로 하고 살아. 사람마다 들키기 싫은 모습이 있잖아요. 남자친구에게는 그때 그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게 미안하지만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그 집에서 나왔고 현관문이 닫히자 뒤에서 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술병을 제가 나간 현관으로 던진 거였습니다. 정말로 말문이 막히더군요. 처음 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도 아니었고 제가 상상으로 짐작하던 수준도 아니었죠. 때마침 소란에 밖으로 나온 옆집 할머니가 제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대충 잘 모른다고 대꾸했고요. 혹시 이 집의 아들 여자친구? 아, 네. 잠깐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아가씨, 내가 정말 어른으로 말하는 건데 이게 오지랖이라고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 알아. 근데 이 집은 아니야. 애들이야 착하지. 뭐 큰애도 좋은 회사 다니고 둘째는 학원 강사인가 그렇다는데 막내도 공무원 그거 맞지? 그중 누구? 막내 여자친구? 네. 아유 진짜 참하게 생겼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가씨 이 집엔 며느리로 들어가면 못 써. 속병 난다고. 이 집에 큰 며느리 걔도 암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 결국 아들들도 다 집에서 나가버리고 혼자 남아서 밤마다 술 먹고 난리를 쳐요. 이 아파트 사람들도 새벽마다 죽어나고 한 번은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119 그래 119인지 112인지 그 경찰에 구급대까지 출동하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아들은 오죽하겠어. 아직도 팔팔해서 저거 시어머니 되면 아가씨가 죽어. 저런 것들이 또 살기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
내가 딱해서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도망쳐. 응? 저는 대답 대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 말에 충격을 받고 헤어짐을 떠올렸겠지만 저는 오히려 남자친구를 더 지켜주고 싶었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동네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대신 숙였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만 찢어졌죠. 다음 날 다시 만난 남자친구에게 저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저기 인사드리러 가서 우리 엄마가 좀 놀랐지? 정말 면목이 없고. 술 깨시니까 나한테 엄청 미안해하셨겠다. 술 취하면 다들 그래. 그리고 막내한테 애정이 더 가서 더 그러신 거야. 나도 이해해. 나라도 오빠 같은 아들 있으면 도둑이라고 했을걸? 나도 미치겠다. 예전엔 저 정도는 아니었어. 정말 괜찮아? 우리 엄마가. 나 진짜 괜찮아. 우리 아빠랑 비슷해. 봐, 나 놀란 기색도 없잖아. 그니까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나한테는 그런 말 대신에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만 해. 응? 덩치에 맞지 않게 고개를 아이처럼 끄덕이며 눈물을 삼키는 걸 보고 있으니 저는 더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찾아가고 욕먹어도 다시 또 찾아갔죠. 물론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더없이 잘했죠. 당시 저희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꼼꼼한 성격 탓에 청소회사에서 직급도 있었습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 청소를 주로 했는데 남자친구는 주말이면 함께 청소를 하러 가기도 했고 끝나면 다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가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정말 고맙게도 남자친구는 저희 어머니를 잘 따랐고 어머니도 남자친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은 너 사람 안 만나서 걱정을 많이 했어. 그게 내 탓은 아닐까? 그런 아빠랑 헤어지지 못하고 잡고 살아서 내가 널 망친 건 아닐까? 근데 이제 엄마는 마음이 놓여. 이유가 뭐든 저렇게 좋은 남자를 찾느라 늦은 거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위에 올리고 있던 무거운 돌이 꽉 막혀 있던 게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 과정이야 몰라도 끝은 행복해서 엄마가 너무 좋아. 치,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언제는 사람이 좀 무른 것 같다고 하더니 이제 좋나 봐? 그럼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가식도 없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널 유리처럼 대하잖니. 엄마는 그거면 돼. 널 아껴주고 소중히 대하는 거. 엄마는 그거면 행복해. 그런 사람이면 결혼하고 나서도 오래오래 행복했습니다 하고 결론이 날 거라는 걸 알거든. 무슨 동화책이야? 사람 인생이 뭐 다를 게 있니? 힘들고 고난도 있고 고비도 있다가 결국엔 행복해지면 그게 행복인 거지.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에게 저는 참 미안했어요. 저를 유리처럼 소중히 대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공처럼 뻥뻥 차고 있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죠. 때문에 상견례도 괜히 뒤로 더 미루고 그랬습니다. 틈만 나면 가난한 청소부 딸년, 거지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예비 시어머니라고 데려가기 무서웠거든요. 남자친구에게도 더 시간이 필요하고 설득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죠. 이왕에 하는 결혼이라면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낯선 전화번호로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는 이혼했다는 첫 번째 형의 와이프였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의외이긴 하지만 일단 만나러 나갔죠. 부스스한 머리에 아무렇게나 입은 옷, 수척해 보이는 얼굴로 전 남편으로부터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커피가 나오기가 무섭게 다짜고짜 제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일단은 도련님이랑 시어머니 사이부터 멀어지게 해야 해요.
내가 전 남편한테 물어보고 놀라서 달려왔어요. 지금 그 상태면 모시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시어머니 겪어봤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외롭고 아픈 분이라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그건 저희가 차차 설득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쿵. 그때 그 사람이 커피숍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아픈 사람? 그 여잔 정확히 미친 거지 아픈 게 아니죠. 투석하기 힘들다고 멀쩡한 내 남편 신장까지 가지고 갔으면서 여전히 술 먹고 있죠? 그 사람 인간도 아니야. 그게 자기 친아들한테 할 짓이에요? 나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 몸에 칼을 댄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내 남편 강제로 다이어트 시키고 매번 투석하기 번거롭다면서 그렇게 졸랐어요. 신장 이식을 받을 단계도 아닌데 그저 술 좀 더 먹어보겠다고 그 짓을 했다고요? 아가씨는 그게 상상이 가요? 미친 알망구.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지. 제가 놀란 표정으로 있자 뒤늦게 사과를 하고는 차분한 어조로 이어 말했죠. 나도 처음 대면한 사람한테 이런 말까지 하기 싫어요. 하지만 그쪽이 꼭 나 같아서 그래요. 나도 그랬었어요. 착한 며느리, 좋은 사람. 효자 남편이고 심성이 워낙 착한 사람이라 그거 감내해 보겠다고 애쓰고 참아 누르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같은 여자기도 하고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분은 둘둘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벗어서 흉터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죠. 갑상선암이요. 저한테 남은 건 아픈 남편이랑 병뿐이거든요. 우리 이혼한 줄 알지만 사실 같이 살아요. 위장 이혼한 거죠. 이건 도련님한텐 비밀로 해줘요. 어머님이 알면 또 제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비밀로 할게요. 도련님은 그 집 형제 중에 제일 착해요. 설득도 뭣도 통하지가 않아서 우리 남편도 포기를 했어요. 어쩜 하나같이 다들 돌아가신 아버님을 꼭 닮았는지. 아버님이요? 네, 아버님은 좋은 분이셨거든요. 인자하고 늘 자상한 분이었죠. 솔직히 저도 그 집구석 진즉에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아버님 임종까지는 보고 그러고 이혼한 거예요. 평생을 그 망할 술값 댄다고 일만 하셨던 분인데.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오빠는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서요. 어머니한테 단단히 교육을 받아서 정신 못 차렸거든요. 들어보면 가관이 아니죠. 아버님은 평생을 백수처럼 돈도 못 벌어온 사람 취급을 하고 본인 혼자 고생해서 애들 키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큰아들인 저희 남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 인간은 자기 아들들이 다 자기 소유인 줄 알아요. 그 집 둘째도 파혼한 거 알죠? 네, 과하게 드셔서 실수를 했다고. 어머님 술 몇 잔 먹고 그렇게 되실 분 아니거든요. 그때가 몇 년 전이야. 어쨌든 그렇게 파혼시킨 뒤에 멀쩡히 걸어가는 거 제가 봤고요. 오로지 아들들 앞에서만 그러세요. 술주정에 요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감행한다? 그럼 제 꼴 나는 거죠. 제가 자기를 때렸다고 하질 않나 어디서 일부러 다쳤는지 멍투성이로 나타나서 울면서 저랑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끝일까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저를 감싸고 둘 때마다 죽겠다고 그러셨어요. 제 남편 엄청난 효자였어요. 그러니 신장까지 줬겠죠. 그런데도 저한테 아이 생기자마자 저한테 위장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왜? 남편만 유일하게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걸 알면서도 그냥 가엾다 불쌍하다면서 속아줬던 거고. 어머님 그런 분이세요. 아셨어요? 저도 어려운 분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도련님 정말 착한 거 알아요. 형들 그렇게 되고 절연하다시피 했는데도 끝까지 어머님 곁을 지키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더 문제라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몽땅 다 빼앗기고 우린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 자기 아들 빼앗아간 도둑년들 되는 거고요.
두고 봐요. 분명 그 인간 결혼 안 시키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럴 때마다 아들들이 자기한테서 멀어졌으니까.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쪽한테 더 지독하게 굴 거라는 걸 말이죠. 형님이라고 해야 할까? 어쨌든 그분 말씀은 시어머니가 점점 지능적으로 결혼 자체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 결혼에는 상견례든 뭐든 정상적인 것처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상견례에서만 그렇게 행동했다고 했죠. 생각해보니 저는 첫 인사부터 그랬다는 걸 알고 조금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뭔가 신빙성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만남 이후로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행복해 보인다고 안심하고 있는 저희 어머니에게 보여줄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고민 끝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모두 알렸어요. 물론 비밀로 해달라는 위장 이혼 부분만 빼고 말입니다. 형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나랑 엄마 사이부터 멀어진 이후에 생각하라고? 어쩌면 그런 말을 내 여자친구한테 할 수가 있어? 그것도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 정말 너무하네. 꼭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릴 많이 걱정해 주셨어. 오빠, 엄청 반대하기보다는 걱정을 했다는 말이지.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가 휘둘리면 안 되는 거야. 형수 물론 좋은 사람이지. 하지만 암에 걸린 게 왜 엄마 탓이야. 엄마가 정말 다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핏줄이잖아. 그걸 끊어낼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형들은 좀 너무했어. 엄마가 실수했다고 해도 가족인데. 아니야? 그치, 핏줄이지. 핏줄이 뭐야. 서로 힘들 때 돕는 거야. 엄마 술 저렇게 많이 마시기 시작한 것도 형들 집에서 나간 이후부터야. 그 전에는 저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제는 엄마는 물론이고 내 연락도 잘 안 받고 최근에 내가 결혼한다고 보낸 문자에 답장이 온 게 전부인데 그걸 이혼한 형수한테 말을 하다니. 정말 실망스럽네. 걱정이 되니까 좋게 생각하자. 알지. 그래도 나를 먼저 만나야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는 따로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형수랑은 이미 이혼한 상태야. 그러니 당연히 좋은 말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안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자꾸 그런 쪽으로 가. 무엇보다 우리까지 엄마 포기하면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 어? 그렇지. 알았어. 앞으로는 따로 만나거나 하진 않을게. 저는 되도록 좋게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설명도 순화해서 말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격양되고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의 어머니를 보호하기에 바빴어요. 조금은 안타까웠지만 그런 사람이었기에 제가 좋아했다고 생각했고 그걸로 소심한 설득은 끝이 났죠. 그런데 하필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거였죠. 비유성 심근경증이라고 했습니다. 유전적으로 불필요한 심장 근육이 과도하게 두꺼워지면서 정상적인 심장 구조와 기능 자체를 방해하는 심장병이라고 했죠. 문제는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거의 없어 환자들 대부분이 이 병이 있는 걸 모르고 산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해 돌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라는 거죠. 사고 당일 저는 그저 어머니가 너무 오랜 시간 잠들었다고 생각했고 그 얼굴이 너무 평온했기에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몰랐습니다. 뒤늦게 깨우러 갔을 때야 어머니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 있다는 걸 알았죠. 아버지로 인해서 약간은 멀어지고 싸우기도 했었지만 세상에 둘만 남겨졌던 순간에는 더없이 큰 존재였습니다. 발톱이 빠질 정도로 일을 하고 와서도 제 앞에서는 아프다는 내색도 하지 않던 강한 분이었고요. 늘 긍정적이고 밝아서 모두가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늘 거리를 두던 제게는 둘도 없는 친구이기도 했었죠. 저는 아예 정신을 놔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대부분의 장례를 준비했고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해줬죠. 손님을 받고 엎드려서 울고 있는 저 대신 모든 걸 대신해줬어요.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의 형제들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설득하던 형수도 방문을 해서 짧게 인사를 전하고 갔죠. 그런데 마지막 새벽에 의외의 방문자가 있었으니 그건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남자친구도 놀란 걸 보면 방문 자체가 예정에 없던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검은색 옷도 입지 않았고 꽃무늬 원피스에 빨간색 겉옷을 둘둘 두르고 왔더군요. 절도 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 사진만 쓱 보더니 맞은편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셨죠. 소주를 벌컥벌컥 따르더니 그걸 한 번에 꿀꺽 삼켰습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남자친구는 그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남아있는 상태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결국 조심스럽게 어머님 곁으로 가서 작게 말했죠. 엄마, 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여기서는. 응? 내가 못 올 때 왔어? 이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서 애미한테 설교야?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아오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유세야? 엄마, 여기 장례식장이야, 제발. 장례? 난 상견례 하러 왔다. 왜? 너네 결혼한다며? 내가 전현 거지라고 어디 구질구질하게 살아보라니까 그렇게 하겠다며? 너 정도면 돈도 많고 집안 잘 사는 그런 집 딸년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데려올 수 있는데 너랑 똑같은 쥐꼬리 월급 받는 걸 어딜 며느리라고? 남자친구가 절망에 빠진 얼굴로 어머니를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들의 그런 반응이 그 사람을 자극한 것 같았죠. 소리를 꽥 지르고는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돈을 제 쪽으로 던졌습니다. 10,000원짜리 3장이었어요. 왜? 조의금으로 부족하냐? 아직 가족도 아닌데 이년아. 이 정도라도 줬으면 감사합니다.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어디서 찔찔 짜고 있어? 그 눈물로 내 아들 꼬였냐? 그래?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꼭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뭘? 내가 뭘 했는데? 말하는 거 봐라. 내가 뭘 잘못했어? 너네 집 사정 뻔히 아는데 그럼 내가 널 웃으면서 반길까? 네가 자식 낳아봐라. 그런데 갑자기 어디 거지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해봐. 넌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걸. 두고 봐라. 하긴 그 나이 처먹고도 아직 결혼도 못했으면 자식 덕은 볼 수가 없지. 늙어서 애는 낳겠어? 아휴, 저런 게 내 며느리라니. 참 사돈도 양심 없네. 어떻게 저런 애를 덜컥 놓고 떠나? 엄마, 진짜 왜 그러는데? 여기서 할 말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어디서 날 가르치려고 들여? 너 지금 나한테 언성 높였어? 아이고, 내 자식이 여자 치마폭에 빠져도 단단히 빠졌네. 내가 어디 틀린 말했니? 홀어머니도 기가 차는데 이제 고아야 고아. 우리 집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그중에 가장 걱정되는 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저희 어머니의 영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을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면 어떨지 상상만 해도 뱃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났죠. 해맑게 웃고 있는 액자 속의 어머니 사진을 보니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 통장과 보험 가입 서류를 들고 와서 테이블 위로 던지며 말했죠. 우리 엄마는 당신이랑은 달라요. 당신이랑 비슷한 조건으로 살았을진 몰라도
평생 술 퍼먹고 자식들 등골 빨아먹는 당신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자긴 못 입어도 나한테 늘 좋은 거 입혔고 자긴 못 먹어도 날 위해서 평생 저축하면서 사셨거든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쪽 술안주로 삼을 뿐 아니거든요? 당신? 이게 보자 하니까 가만. 일십, 백, 천만, 백만, 천... 술에 취한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풀린 눈은 그 증서들을 보더니 반짝이더군요. 엄마!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다 얼마야? 청소 일한다면서. 이게 10억? 남자친구가 말리는데도 그걸 하나씩 뜯어보고 있는 걸 보니 기가 찼죠. 그런데 계산이 섰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너무 슬퍼서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 상견례를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핑계로 말이죠. 저는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는 자기가 엄마가 돼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얼른 그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죠. 파혼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그쪽을 엄마라고 해요? 왜 그래? 우리 제법 좋았잖아. 어머님 하면서 날 잘 따르고 했잖아. 응? 내가 오죽 속이 상했으면 장례식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겠어? 나 나름의 고통이 있었고 어쨌든 너 이제 세상에 혼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살면서 좋은 관계로 지내보자. 뭐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전에도 말했잖니. 내 아들들이 데리고 온 애 중에는 그나마 예의가 있다고 말이야. 네, 하셨죠. 저한테 미친년이라고 도둑년이라고 해도 웃어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니까 돈도 제법 있고 호구 같은 며느리라 이제 와서 허락해 주려는 심보라는 거 알겠거든요. 저기 아줌마. 뭐? 아줌마? 인연이 미쳤나? 아무리 내가 자세를 굽혔어도 그건 아니지? 방금 파혼했으니까 아줌마죠. 어쨌든 아줌마. 그렇게 살면 자식들 다 등 돌려요. 나중에 골방에서 혼자 죽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라도 똑바로 사시라고요. 아셨어요? 뭐?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럼 눈 감아요? 눈 감고 말하면 되나? 저는 눈을 반쯤 감고 나가라고 다시 한번 말했죠. 그러면서 3만 원을 바닥에서 주워 주머니에 넣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가라고 인사로 마무리했죠. 기괴한 비명까지 지르면서 제 머리털을 잡으려 했지만 남자친구가 단단히 방어하며 끝이 났습니다. 발인이 끝나고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결국에는 둘 다 불행해질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근무지를 옮겨버렸고 아예 지방으로 내려와 살게 됐어요. 모르는 사람, 낯선 공간에서 적응을 하는 건 의외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더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진 않았어요. 이따금 차분하다, 침착하고 심성이 곱다라는 칭찬은 받았지만 그때마다 남자친구의 생각이 나는 걸 제외하면 별탈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파혼하고 2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전보다 훨씬 살이 많이 빠진 모양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엉엉 울더군요. 40을 넘긴 커다란 덩치의 남자가 콧물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차마 그 사람에게 매몰차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진정을 시키고 이야기를 들어줬죠. 나 때문에 네가 힘들까봐 정말 잊으려고 했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 그래도 나 이를 악물고 견뎠어. 엄마가 아깝다면서 널 데리고 오라고 통곡하니까 더욱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깟 돈 때문에 널 데리고 오라고 허락했다는 걸 보고 나도 질리더라. 아무래도 힘든데 네 이름만 부르고 우는 걸 보고 나도 힘들어서 술 먹고 늦게 들어갔어.
근데 엄마가 집에 휘발유를 부어버린 거야. 나랑 같이 죽겠다면서 내 몸에도 라이터까지 켜고. 어디 다쳤어? 오빠 어디 아파?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발작하듯 몸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고개를 작게 저었죠. 아니야. 손에 기름이 묻어 있어서 엄마가 손등이랑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어. 불은 바로 내가 껐고. 형들은 그 소식 듣고 엄마 화상치료 끝나는 동시에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렸어. 뭐? 요즘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예전에도 시도는 해봤어. 알코올 중독 치료받게 하려고. 근데 그때는 심각성이 낮다고 판단돼서 거부된 거였는데 가족들 동의하고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되는 모양이더라고. 아파트에 방화를 하려고 했으니 심각하다고 판단된 거지. 남자친구는 그때 형들과 만나서 자세한 상황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쌓였던 오해도 풀었다고 했죠. 위장 이혼을 했던 큰형 부부는 다시 혼인신고를 했고 작은 형 역시도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동거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상상도 못했던 조카까지 생겨서 더없이 좋아했습니다. 이야기 끝에 남자친구는 제게 다시 만남을 제안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지만 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죠. 또한 무작정 곁을 지키고 받아준다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설령 어머님이 병원에서 다시 나온다고 해도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확고한 마음도 드러냈죠. 그래도 내가 어머님한테 지른 게 있고 막말도 했잖아. 난 그게 조금... 오히려 난 그 모습이 마음에서 지워지질 않더라고. 착하고 순한 것도 너무 좋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고 언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멋졌거든. 거짓말. 그때 나 눈물 콧물 범벅에 엄청 소리까지 치고 하나도 안 멋졌어. 그리고 오빠 어머님이잖아. 가족한테 그런 짓을 했으니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나 그때 느꼈어. 하나 둘 형들이 어머니를 떠나는 걸 원망하면서도 내가 따지지 못한 이유가 뭔지 몰랐었거든. 나조차도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게 정확히 왜인지도 몰랐고. 근데 넌 아니었잖아. 넌 올곧은 눈으로 장모님을 자랑스러워했어.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존경했지. 그게 내 눈엔 너무 멋졌어. 나도 장모님처럼 그런 사람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네 곁에 있고 싶었어. 무엇보다 나도 네 곁이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오빠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예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거부를 못하잖아. 결국 우린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결혼은 기약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있는 지방에 지원을 했으니 조만간 결혼까지 하게 될 것 같다는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 형제들이 먼저 결혼을 하고 그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는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졌죠. 어머니 말씀처럼 과정보다는 끝이 행복하면 될 것 같거든요. 모쪼록 저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도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결말이 있길 저도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